이 이야기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큰 변화 없이 조용히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평온함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아주 오래된 폐가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주인조차 없다는 말이 돌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주변을 지나가면서도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이었다. 대학생인 정민, 소희, 철민, 그리고 유나는 도시에서 마을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들은 원래 자연을 즐기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어느 날 밤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단전된 마을은 곧 쓸쓸한 어둠에 잠겼고, 밖은 구슬픈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정민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갑자기 폐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마을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그저 재미로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폐가를 직접 찾아가 보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지만 정민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모두 폐가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낮에도 심한 기운을 풍기는 폐가는 밤이 되자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들은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집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장난을 치며 긴장감을 덜어보려 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중 그들은 하나의 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이상하게도 새 것처럼 빛났고 반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연 그들 앞에 어두운 계단이 펼쳐졌습니다. 지하실로 이어진 듯한 계단이었지만 저 끝에는 미약한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쿵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친구들은 급히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안심시킨 뒤 그들은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그곳은 오래된 서고처럼 보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들이며 바닥에 널린 종이들, 그리고 얼핏 봐도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책상 위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무심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족 중 한 명의 얼굴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사진에 자연스레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고의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겁에 질려 당장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민은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 방 한편의 놓인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또 다른 방이 나왔고, 방 안에는 빈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는 누군가가 썼던 일기장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글씨는 지저분하고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기장은 수십 년 전 한 가족이 이 집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가족의 실종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일기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두서없어지더니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가 돌아왔다라는 한 구절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무섭고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힌 친구들은 서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다시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들은 집안에서 누군가 깨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온 그들은 한참을 달려야만 간신히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 그들은 마을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집을 조사해 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얼굴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그들은 그저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말라는 충고를 되풀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친구들은 마을을 떠났고 다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폐가는 다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지나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밤이면 가끔 그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여전히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시간은 또렷한 비밀과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어느 조용했던 가을 저녁, 나는 기숙사 방에서 혼자 과제를 하고 있었다. 룸메이트인 수지는 그날따라 저녁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했다. 나는 조금 무서워졌지만 기숙사가 안전하다고 믿으며 과제에 몰두했다.
그런데 갑자기 책상 밑에서 웬 이상한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그냥 건물을 지나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넘겼다. 그러나 점점 소리가 선명해졌다. 기숙사의 오래된 나무 책상 아래에서 나지막한 웅얼거림이 들려왔다. 누군가 지하에서 구슬픈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했다. 나는 충격에 빠져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LTE 신호가 잡히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황급히 방을 나가려는 순간 기이한 기척이 느껴졌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고 창문을 통해 희미한 달빛이 들어오며 실루엣 하나가 서서히 나타났다. 그 실루엣은 나의 할머니였다. 이미 수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맑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놀람의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할머니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내 얼굴에 닿으려 하는 순간 모든 것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자 벽에 걸린 작은 시계가 갑자기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시계침이 휘몰아치며 이상한 떨림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맞춰 한 단절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가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 목소리는 분명 할머니의 것이었다. 순간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충격에서 깨어났고 나는 황급히 짐을 챙겨 기숙사를 빠져나왔다. 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밤이었지만 나는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도중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가 있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숫자였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전화를 받자 뜻밖에도 들려온 목소리는 나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꿈을 꿨는데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던데 괜찮니? 그 순간 다시금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떨렸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버스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어렴풋이 해가 밝아오고 있었다. 그제야 기분이 조금 안정되었던지 나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할머니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가족들은 안도했다.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그 밤의 기묘한 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후로 나는 가끔씩 그 밤을 떠올리며 우리 곁을 홀로 떠돌고 있을지 모를 영혼들을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에는 아마도 시간이 멈춰버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혼자 남아 조용히 울고 있을 영혼들의 이야기가 피어오르는 것만 같았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환상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밤 이후로 내 삶의 무언가가 분명히 변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산골 마을에 위치한 캠핑장은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주변에는 다른 캠핑객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고 우리 일행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벌써 해가 지고 있었다. 캠핑장은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곳의 공기는 서늘했다. 우리는 텐트를 치고 가져온 식량으로 저녁을 해먹은 후 모닥불을 피워놓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나와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친구 민수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뭐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야, 왜 그래? 나는 당황하며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는 손가락으로 우리 뒤쪽을 가리켰다. 우리는 동시에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만히 집중해서 보니 한 발 앞에 뭔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한 여성의 희미한 형상이었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불에 그을린 사람처럼 보였다. 새까맣게 탄 피부 위에 보이는 하얀 옷자락이 묘하게 대조됐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형상은 우리를 향해 가만히 서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희미하게 들릴 듯한 소음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실려온 흐느끼는 소리 같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살려줘. 살려줘. 우리 모두 패닉에 빠져 어디로 도망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발걸음 하나를 옮기기도 전에 그 형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정신이 번쩍 든 우리는 부랴부랴 장비들을 챙겼고 불을 끌 겨를 또 실체 자료를 닫았다. 캠핑장을 떠나기 전 뒤를 돌아본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 형상은 다시 나타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무사히 도심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공포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며칠 뒤 호기심에 캠핑장이 위치했던 지역의 전설이나 사건을 찾아보기로 했다. 내가 찾아낸 이야기는 오싹했다. 그곳은 70년대의 한 여고생이 산불에 휩싸여 목숨을 잃었던 장소였다고 한다. 그녀의 친구들과 장난삼아 산장에 불을 지르다 걷잡을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여고생은 아직도 산속을 맴돌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절대 그 지역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후로도 계속됐다. 때때로 내 방 안에서 또는 거실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심지어 어떤 날은 새까만 구름을 묻힌 손자국이 벽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날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모두가 궁금해하며 이야기의 결말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잊히지 않는 여름밤의 공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다녔다.